뭐 연예 기사에 달린 댓글까지 하는 건 아니죠? 이번 케이스에는 정치 기사에 대한 댓글만 따로 모았죠. 정치 기사 댓글. 예. 뭐 저희 시사자키 인터뷰한 것도 기사화되면 댓글 많이 달리거든요. 예. 뭐 그런 그 모든 댓글을 다 컴퓨터로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키워드들이 지도자상 하면 뭐가 나왔습니까? 그 올해 같은 경우에요. 네. 예,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이게 재밌었던 부분인데 그 일단 민주주의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요. 그렇겠죠. 지금. 예, 그 시국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를 많이 소구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는가 이런 걸 피력을 할 때는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 경제 정책 능력이죠. 경제 정책 능력. 예, 그다음에 개혁성. 개혁성. 예, 그다음에 도덕성, 도덕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난 대선 뭐 지지난 대선도 이런 분석을 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교해서 말하는 게 더 재밌겠네요. 예, 2007년 대선이죠. 예, 2007년 당시에는 두 가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뭡니까? 저희가 댓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경제 정책 능력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예요. 예, 근데 그때를 좀 회고해 보면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반석에 됐고. 올라왔으니까 그 기반 위에서 경제정책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다들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경제를 잘 이끌어갔으면 추진력 있게 그런 어떤 기대가 반영이 돼서 이명박 후보가 당시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국민 성공 시대를 외쳤고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맞아떨어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은 좀 더 미묘해요. 뭡니까? 단어가 한 4가지가 중요했는데요. 일단 서민들을 살펴줄 수 있는 이미지, 서민 이미지, 꼭 본인이 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민들을 보듬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였고요. 그래서 서민이었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였고요. 그 다음에 안보관하고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사실 그 문재인 당시 후보가 서민 이미지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도 옹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박근혜 후보도 그 못지않게 나름 서민을 옹호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사실은 서민이 아닌데, 아니지만 어쨌든 따뜻한 어머니 같은 느낌으로 이제 옹호하려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연출을 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과거 어떤 그 아버지의 독재 전력이 있긴 하지만 본인은 다르다. 나는 그 민주주의를 그 존중하겠다는 그런 표현도 많이 했었습니다. 대선 때는 그랬죠. 예, 대선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더해서 결국 그때 좀 크리티컬했던 거, 좀 중요했던 부분은 안보관하고 진정성에서 많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안보관은 아무래도 박근혜 후보 쪽이 앞섰었겠죠. 예, 그래서 안보관 특히 그 당시에 북한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확고한 안보관을 가진 것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이미지를 누가 더 갖고 있느냐 그 부분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성은 누가 더 앞섰을까요? 예, 그 부분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이미지 메이킹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더 앞섰어. 근데 그 2012년 대선 때는 여도 야도 다 경제민주화 이런 걸 공약을 내세웠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여긴 별로 드러나질 않네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정말로 와닿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게 이제 엘리트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서민을 옹호하는 이미지,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도 경제민주화로 연결되는 거죠. 그것이 좀 연결이 되긴 하겠죠. 그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정책 능력이 1등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하고 그 점은 1등인 건 같네요. 네, 어떻게 보면 2007년의 프레임이 다시 돌아왔다.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정책 능력, 그다음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개혁성과 도덕성입니다. 개혁성, 도덕성. 예. 그리고 민주주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정책 능력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다들 이제 힘드니까 경제 능력을 중요시하는데 지금 현재 시국을 겪으면서 역시 민주주의가 중요했고 개혁도 해야 하고 그리고 지도자는 역시 도덕적이어야 하는구나. 최순실 게이트 때문이죠. 그런 깨달음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항목별로 이 유력 대선 주자들이 그
각 항목에 몇 점 정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하셨다고요? 예. 그건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각 후보에 대해서 표현한 말들이 있습니다. 예. 그 말들을 다 그 단어를 추출을 해가지고요. 그것도 역시 댓글에서. 그렇죠. 예. 댓글에 단어를 추출을 해서 그 단어의 빈도수를 다시 이제 상대 점수화 해가지고 네. 10점 만점으로 점수 척도를 만든 겁니다. 예. 그랬더니요. 예, 그렇게 했더니 지금 역시 현재로서 여론조사에서 제일 대세로 나타나는 건 문재인 후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특히 점수가 높았던 것은 도덕성, 예, 그리고 민주주의를 잘 실천할 것 같은 예, 사람, 예. 이런 부분에서는 점수가 높았고요. 예. 각각 6.8점, 7.3점 이렇게 나왔었고요. 경제정책 능력이 중요한데 지금 네, 사람들한테 네. 이건 좀 호불호가 갈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시 그 문재인 후보가 경제도 잘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있는 반면에 좀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혹시 좀 포퓰리즘으로 가지 않을까 예, 이런 예. 우려도 나타나서 예. 총점은 좀 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몇 점이 나왔습니까? 경제정책은. 그거는 거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비슷해가지고 0에 수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빵점. 예, 아하. 예, 빵점이 그 빵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예, 그냥 비슷했다.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개혁성, 도덕성 이런 면에서는 긍정평가가 훨씬 높게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정책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통상적으로 보수 쪽이 경제를 그렇죠. 잘할 거다라고 예.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수 후보들이 높게 나왔는데요. 누가 또 높게 나왔습니까? 예, 그 유승민 후보가 높게 나왔고요. 몇 점 정도 나왔어요? 그게 4.4점 정도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니네요. 예,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랬고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같은 야권이지만 그 안철수 후보가 유승민 후보보다 더 높게 5.3점으로 5.3점으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건 성공한 벤처 기업가고 예. 그런 그 안철수 후보의 지난 과거가 반영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정책 능력에서 안철수 후보가 1등을 했고 네. 또 1등을 한 항목이 개혁성이었어요. 개혁성에서 안철수 후보가 1등? 예. 그래서 좀 참신한 이미지, 예. 능력 있는 이미지는 현재 그 여론조사에서는 낮게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 데이터 분석을 했던 시기가 12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벌써 몇 달 전인데 예. 이미 이런 부분에서는 유권자들이 여론조사보다는 좀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급하신 김에 12월 예. 어느 정도 기간을 분석하신 거예요? 네, 12월 그 1일부터 그 14일까지 2주간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그때가 했었습니다. 탄핵이 예. 국회에서 의결되던 바로 그 시점이군요. 그렇죠. 그 시점이죠. 네. 예. 자, 그러면 이게 각 항목별로 1등한 사람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실래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덕성하고 민주주의는 문재인 후보가 높게 나왔고요. 1등이고. 예. 경제정책 능력하고 개혁성은 안철수 후보가 예. 1등으로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진정성에서는 사실상 안희정 후보가 1등으로 안희정 나왔어요. 후보가. 예, 그래서 뭔가 좀 무게감이 있고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12월 당시에는 안희정 후보는 별로 이렇게 주목 못 받았었는데. 별로 주목을 못 받았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이때 어떤 개인의 인품이라든지 네. 어떤 신뢰감 이런 거는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서민 이미지가 이미지. 역시 1등으로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그렇습니다. 개혁성에서 저는 이재명 예. 후보가 더 1등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개혁성에서는 안철수 후보 다음으로 2등을 2등. 했습니다. 예, 네. 5.5점이었고요. 네. 예. 혹시 황교안 총리 대행도 포함했나요? 이 당시에 황교안 총리 대행은 포함하지 않았고요. 예, 여권에서는 그렇죠. 예, 유승민 후보만 봤었습니다. 네. 예. 이거는 그 시점에 반영인 거고 이거 좀 네. 지속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재밌을 것 같죠.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예. 뭐 대선이 임박한 기간 뭐 이런 기간은 좀 따로 분석해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빅데이터 분석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요. 예. 그 실시간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분석을 하신 게 유력 대선 주자들의 이 팬클럽
예. 있잖아요. 예. 팬클럽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건 뭘 어떻게 분석한 겁니까? 예. 그 각 후보들을 지지하는 그 유명한 그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각자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분석을 하게 된 이제 직접적인 동기는요. 사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선거전이 과열되다 보니까 각각 그 후보 지지자들이 좀 이렇게 다른 쪽 지지자들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하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 뉴스도 되고 있잖아요.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 비판하는 다른 정치인한테 뭐 문자 폭탄을 보낸다고 이런 게 화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지금 얼마나 그러면 그 말하자면 과격한 것일까, 과열된 것일까 이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각 후보 지지자들의 그 제일 그 대표적인 그 팬클럽 사이트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 그렇죠. 글들을 분석한 거죠.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의외로 어쩌면 의외인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좀 적극적이고 좋게 말하면 적극적이고 좀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면 좀 극렬한 모습을 보였던 거는 그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제일 그랬고요. 가장 열혈 열혈이죠. 제일 열혈 팬들이었고. 그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열혈이라는 건 이제 말하는데 남을 이제 비난을 하는 걸 좀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공격성 뭐 이런 공격성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공격성 비중이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제일 높게 나왔고요. 그래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들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눈에 띄지 않았을까 그런 공격성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팬클럽 그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숫자는 문재인 후보가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체 팬클럽 사람들이 올린 글 중에서 공격성이 더 두드러지는 거는 이재명 후보였다. 비율로 보면 하지만 그렇습니다. 숫자로 보면 문재인 후보 쪽이 더 많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군요. 또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른 후보들은 아직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조직화가 되고 있긴 한데 역시 이런 어떤 팬클럽의 조직화 정도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많이 앞서 있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또 그것도 팬클럽에 가입한 사람이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정치 기사 같은 걸 읽고 굳이 댓글까지 다는 사람들이거나 다시 말하면 적극적 활동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만을 종합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일반 국민의 민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샘플이라고 그러죠. 어떤 데이터를 모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그 열혈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여러 사이트들을 보고 같이 취합하는 방법을 씁니다만 역시 여론조사하고 비교를 한다면 빅데이터 분석은 대표성은 떨어집니다.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샘플링을 하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빅데이터는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 얘기들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샘플링이 돼 있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표성에는 그 좀 한계가 있고요. 봐야 할 거는 그래서 결국 빅데이터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은 대표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변동의 패턴을 파악을 하면서 도대체 왜 사람들이 갑자기 더 긍정적인 얘기를 이 후보에 대해서 많이 할까? 부정적인 얘기가 갑자기 왜 올라갔을까? 그건 무엇 때문에 그 요인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요인을 파악할 때 그 전략적 통찰을 얻을 때 더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 비해서 대표성은 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론조사도 우리 지난 뭐 총선 또 미국 대선 이런 거 보면 맨날 틀리잖아요, 요새. 여론조사 왜 이렇게 틀려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여론조사가 잘 통했던 시기를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0년 전쯤에 미국에서 여론조사가 잘 통했거든요. 비교적 정확하게 맞았는데 그때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 집에 일단 유선 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선 전화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중산층이었는데 그 중산층이 광범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화가 걸려와 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성심성의껏 응답해 줬습니다. 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 존경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응답률이 높았어요, 그때는. 그렇죠. 응답률도 높고 어떤 권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허튼 답변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상황을 보면 일단 유선 전화가 집에 없죠. 그래서 무선 전화를 주로 쓰고 있는데 아직 그 여론조사가 그 100% 무선 전화로 조사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섞어서 하죠, 요즘은 주로.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가 있고 확실히 예전보다는 응답자들이 그 조사기관의 권위나 그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튼 답변을 하는 경우들, 엉터리 답변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귀찮아해서 응답 안 하는 비율도 높아졌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그 유선 전화를 가진 그 많은 중산층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년 전에는 지금은 좀 냉소적으로 그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선 전화로 굳이 전화가 오더라도 내가 왜 이런 거 답변해? 그러니까 귀찮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여론조사하고 바로 비교될 수 없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그 한계를 인정하되 특정 후보가 왜 갑자기 지지받고 왜 갑자기 비판받는지에 대한 그 요인 분석 같은 이런 데서는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업체 아르스프락시아의 김도훈 대표였어요. 진 것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이미지를 누가 더 갖고 있느냐 그 부분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성은 누가 더 앞섰을까요? 그 부분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이미지 메이킹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더 앞섰어. 근데 그 2012년 대선 때는 여도 야도 다 경제민주화 이런 걸 공약을 내세웠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여긴 별로 드러나질 않네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정말로 와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엘리트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서민을 옹호하는 이미지,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도 경제민주화로 연결되는 거죠. 그것이 좀 연결이 되긴 하겠죠. 그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정책 박근혜 후보도 그 못지않게 나름 서민을 옹호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사실은 서민이 아닌데. 아니지만 어쨌든 따뜻한 어머니 같은 느낌으로 이제 옹호하려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연출을 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과거 어떤 그 아버지의 독재 전력이 있긴 하지만 본인은 다르다. 나는 그 민주주의를 그 존중하겠다는 그런 표현도 많이 했었습니다. 대선 때는 그랬죠. 대선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더해서 결국 그때 좀 크리티컬했던 거, 좀 중요했던 부분은 안보관하고 진정성에서 많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안보관은 아무래도 박근혜 후보 쪽이 앞섰었겠죠. 그래서 안보관 특히 그 당시에 북한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확고한 안보관을 가져 다들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경제를 잘 이끌어갔으면 추진력 있게 그런 어떤 기대가 반영이 돼서 이명박 후보가 당시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국민 성공 시대를 외쳤고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맞아떨어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은 좀 더 미묘해요. 뭡니까? 단어가 한 4가지가 중요했는데요. 일단 서민들을 살펴줄 수 있는 이미지, 서민 이미지, 꼭 본인이 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민들을 보듬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였고요. 그래서 서민이었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였고요. 그 다음에 안보관하고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사실 그 문재인 당시 후보가 서민 이미지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민주주의도 옹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뭐 연예 기사에 달린 댓글까지 하는 건 아니죠? 이번 케이스에는 정치 기사에 대한 댓글만 따로 모았죠. 정치 기사 댓글. 뭐 저희 시사자키 인터뷰한 것도 기사화되면 댓글 많이 달리거든요. 뭐 그런 그 모든 댓글을 다 컴퓨터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키워드들이 지도자상 하면 뭐가 나왔습니까? 그 올해 같은 경우에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이게 재밌었던 부분인데
일단 민주주의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요. 그렇겠죠. 지금 예, 그 시국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를 많이 소구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는가 이런 걸 피력을 할 때는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 경제 정책 능력이죠. 경제 정책 능력. 예, 그다음에 개혁성. 개혁성. 예, 그다음에 도덕성, 도덕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난 대선 뭐 지지난 대선도 이런 분석을 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교해서 말하는 게 더 재밌겠네요. 예, 2007년 대선이죠. 예, 2007년 당시에는 두 가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뭡니까? 저희가 댓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경제 정책 능력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예요. 예, 근데 그때를 좀 회고해 보면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반석에 됐고. 올라왔으니까 그 기반 위에서 경제 정책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